조용한 주택가, 그 평범한 집 안에서 믿기 힘든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아이의 죽음. 오늘의 사건 기록은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진 참극 중 첫 번째 사건. 2016년 1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희동에서 아버지인 최경원이 초등학생 아들 최모군 사망 당시 7세 초등학교 1학년을 무차별 폭행에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 보관하고 시신 일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이 드러난 사건. 언론에는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끝내 자백하였습니다. 사건이 드러나기 약 3년 전인 2012년 10월 무렵 씻기 싫어하던 아들을 욕실로 당기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으며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방치했더니 아들이 한 달여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을 토막내서 3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후 일부 사체를 변기와 쓰레기 봉투에 유기한 것을 보면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코패스로서 보이는 교활함이나 범행에 대한 합리화가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이코패스였다면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데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까닭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자녀인 피해자를 자신들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사건은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바라보는 일부 막장 부모들의 왜곡된 가족상이 그대로 반영된 범죄입니다.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의 여파로 각 초등학교마다 장학사를 파견해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던 와중에 피해자 최 군이 다니던 부천 모 초등학교에서 장기 결석자 전수조사를 위해 파견된 장학사가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부천 원미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해자 최 군의 부모를 조사하던 중에 시신을 토막내고 보관하다 근처로 옮긴 사실을 알고 수색 중 2016년 1월 15일 오후 3시 55분에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 최모 군은 2012년 3월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 3월 12일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 두 벌에 색연필로 낙서를 하는 등 말썽을 피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 군의 부모는 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 측에 홈스쿨링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최 군을 4월 30일부터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최 군의 담임교사가 최 군 어머니 한소영 당시 35살에게 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한 씨는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집에서 가르치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담임교사와 학년부장교사가 두 차례 최 군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최 군의 담임교사는 최 군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반 학기 남겨두고 휴직했습니다. 이후 학교행정실에서 한 일은 최 군 집으로 출석 톡촉장을 두 차례 보내고 최 군이 살던 곳에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니 출석을 톡촉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학교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은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할 일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에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센터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운 셈이 됩니다. 결국 부천시가 문제의 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고 실제로 해당 주민센터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춘희동 주민센터 담당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민센터가 학교의 요청을 묵살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아이가 죽은 지 3년 2개월 뒤에야 파견 나온 장학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있는지 조차 몰랐을 터이니 하마터면 최 군은 몇 년이나 더 차가운 냉장고 속에 눈도 감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을 뻔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피해자 최군의 아버지 최경원을 사체 손괴, 사체유기 폭행치사, 아동학대 혐의, 어머니 한소영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경원은 2012년 10월 초순경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경원은 또 아들의 사체를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지난 13일 아내로부터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신을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경원은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최군의 여동생, 당시 구세는 아무 학대도 받지 않았고 교육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딸과 함께 3명만 살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교사와 상담할 때도 딸아이 하나밖에 없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웃들 역시 아들을 본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버지 최경원은 아들의 시신 중 손목과 발목 부분은 쓰레기통에, 피부와 장기 조직은 변기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버린 부위들은 신원을 특정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신체 부위들입니다. 이 점을 최 씨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범죄 은닉을 위한 시신 처리에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했다는 점을 방증하게 됩니다. 2016년 1월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 3단독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가 있다며 아버지 최경원과 어머니 한소영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더 해보아야 하겠지만 아이가 2012년 11월경 숨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관련해 지인의 주거지에서는 피의자 소유의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와 함께 박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5만원권으로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짐을 맡아 달라고 준 것이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최군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체벌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생각으로 학대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최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모 둘 다 어릴 적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최경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군의 시신을 보관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면 상습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고 부패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경원의 진술과는 달리 한소영은 사망 전날까지 아이는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고 직장에서 남편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하자 이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르게 보면 아이가 아버지의 폭행으로 당일 숨졌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최경원뿐만 아니라 한소영도 시신 훼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시체를 외부에 갖다 버리는 등 유기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숨진 다음 날 태연하게 치킨을 배달시켜 먹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이들이 부모가 맞는지를 운운하기 이전에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JTBC 뉴스 현장 중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 한소영은 사건 발생 시기 동안 친정에 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시기에 집에서 한시의 카드로 치킨값이 결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친정에 가 있었다는 한소영의 주장과 모순이 됩니다. 결국 친정에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한소영이 실토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피해 어린이보다 가해자인 부모의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작 피해 어린이의 의향이나 처한 상황 등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학교 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장기 결석 초등학생의 등교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에게 교육적 방임은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알리고 그래도 부모가 아이의 등교를 끝내 거부하면 형사 입건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016년 1월 20일 한소영의 친정어머니와 언니는 부천 원미경찰서 유치장에서 한씨를 15분간 면회했습니다. 한소영의 친정어머니와 언니는 평소 한씨가 아들에 대해서 늘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07년에는 한 인터넷 육아 카페에 여러 번 아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첫애 임신 때부터 딸을 낳고 싶었다. 극성스러운 아들 때문에 둘째가 딸인 걸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썼습니다. 최군이 도리지나 중이염에 걸려 고생할 때도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돌보느라 힘들어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라고 올렸습니다. 한소영이 아들을 끔찍히 싫어했던 것과 달리 한소영의 친정 식구들은 외손자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최군은 외할아버지만 보면 좋아서 하부지라며 척척 안기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한소영이 어린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받아들여 최군의 외할아버지를 인간 말종이라고 비판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장 부모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가정폭력은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그런 과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밝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그 본인이 피해자로서 가정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고 그것을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원 본인이나 숨진 아이의 계모가 자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죄를 저지른 것은 단지 가해자들이 겪었던 폭력적인 환경의 문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죄를 덮는 자기 변명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오전 9시 20분에 현장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편 최경원은 분노충 동조절장애가 있으며 아내 한소영은 인지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 최경원과 아내 한소영이 현장 검증할 때 주민들의 탄식 속에도 고개 숙인 채 시신 훼손 유기 장면을 시종일관 묵묵히 재현했습니다. 집안에서 범행 장면을 따로따로 재현했습니다. 약 1시간 25분간 이어진 두 번째 현장 검증에서 부모 중 누구도 눈물을 흘리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며 둘 다 별다른 동요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1월 22일 최종 수사 결과에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5살 때 ADHD 증상이 나타났는데 최경원은 그런 아이를 계속 폭행했는데 아들이 초1 때 학교에서 사고친 걸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경원이 아들을 폭행한 정확한 날짜는 2012년 10월이었고 얼굴과 가슴을 수십 차례 권투를 하듯 폭행하여 아들이 의식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최경원은 운동을 좋아하는 90kg의 거구였고 아들은 16kg로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남자인데다 평소 운동으로 몸 관리를 했고 이런 짓을 수십 차례 반복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버티는 게 불가능합니다. 최경원은 아들을 때리면서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아들 몸무게가 16kg라고 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동생보다 몸무게가 덜 나갔을 정도입니다. 최군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학대를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최경원은 병역 기피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사급공익 복무 판정을 받았는데 입소하지 않았다고 공익도 국방부 소속으로 기본 군사훈련을 받고 행안부로 소속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입소하기 전까지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입소하지 않아도 헌병대에 집요한 추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익근무 기피자의 체포는 경찰이 하는데 급한 거는 아니므로 수배만 걸고 잡으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버지 최경원을 살인죄,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한소영을 사체손괴, 사체유기 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련 기자들이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라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살인죄로 넘기고 많은 사람들도 최경원이 살인죄로 형을 선고받기를 원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증거가 없어 살인죄를 밝히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2016년 2월 6일 검찰은 부모 둘 다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청은 최경원뿐만 아니라 한소영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검찰은 최군의 사망 시점이 11월 8일이 아니라 11월 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1월 5, 6일 대형마트 등지에서 시신 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이들은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2016년 1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시신 훼손이 심해 정확한 사안을 알려면 시일이 좀 걸리지만 1차적으로 최군의 머리에서 외부 가격에 의한 피하 출혈과 변색 흔적이 여러 개 발견돼 폭행에 의한 내장 파열 등으로 사망한 뒤 구타 흔적 없애기 위해 시신 훼손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이번 주 주말에 밝혀질 걸로 예상되었는데
현재로선 뇌진탕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 사인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최경원과 한소영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의 사체를 절단한 뒤 머리 부분만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까지의 보도에서는 시신의 일부를 버렸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유기한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국과수의 부검소견 및 위의 관련 기사 내용을 종합할 때 결국 목 이하의 모든 신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 군의 아버지 최경원은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했다는 진술을 반복했고, 경찰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폭행에 의한 사망을 알고도 시신을 토막낸 점을 봤을 때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사람이 숨졌다면 고의성을 갖고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에서 최경원이 최 군의 사망 전날 술에 취한 채로 아들을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 최경원은 아들을 때려 의도와 다르게 숨지게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관해서는 계속 흑구 부인했기에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18일 자신의 아들을 살인 및 사체훼손 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아버지 최경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한소영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경원 측 변호인과 한소영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최경원과 어머니 한소영은 구속 기소된 뒤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13~14차례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러나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어머니 한소영이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방지 시민 모임 회원 20여 명도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5월 2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 최경원에게 징역 30년, 어머니 한소영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경원과 검찰은 각각 5월 30일과 6월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항소심의 심리를 맡았습니다. 2016년 8월 29일 결심 공판에서 아버지 최경원에 대해 무기징역, 어머니 한소영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경원과 한소영은 서로 내가 먼저 신고하고 병원에 가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소영은 딸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 재판부도 딸을 더 챙기는 것 같다고 직접 한소영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었고 살인죄 성립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소영은 공동정범이 아니고 방조범 역할에 한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2심에서도 아버지 최경원에게 징역 30년, 어머니 한소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머니 한소영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으며 아버지 최경원은 대법원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 대법관은 2017년 1월 16일 최경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입니다. 2016년 1월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정보호일 단독 판사는 숨진 최 군의 여동생 최 모양과 관련해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사건을 개시했으며 심리를 거쳐 아버지 최경원과 어머니 한소영의 최 모양에 대한 친권 행사를 모두 정지했습니다.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을 최 모양의 임시의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친권 행사 정지는 판사가 직권으로 개시한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결국 법원이 최 씨 부부의 친권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최경원과 한소영은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믹서기를 새로 구입했으며 악취를 감추려는 목적으로 집에서 청국장을 수차례 끓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모 검사에 의하면 범행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잔혹하고 악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죽은 아이의 내장을 믹서에 갈아서 변기물에 흘려보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검찰이 기자들에게 범행 과정에 대해 가감없이 알려주었는데 자극적으로 기사를 왜곡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자들조차 이를 그저 범행에 쓰려고 부엌칼과 믹서를 샀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등
자체적인 검열을 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사건 기록은 잊혀진 진실을 다시 꺼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록입니다.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 기록이었습니다.